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젠의 재정학 제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에서요 이익집단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집단은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이익집단과 관련된 어떤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집단의 어떤 투표 참여율 같은 것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또 이익집단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익집단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6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어떤 기반, 이익집단이 발생하는 발생 원천이라고 할까?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발생 원천에 대한 기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소득 원천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집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막시스트 얘기하는 것처럼 자본과 노동, 자본가냐 노동가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본을 많이 구입하고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어떤 특정인이 자본가다 노동가다 노동자인지 그걸 구별하는 게 뭐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미국과 다른 서구 사회의 소득 분배 관련해서는요, 총소득의 불평등은 주로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네요. 다음 두 번째는 소득의 원천 말고 소득 수준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익집단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빈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빈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에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부자와 아니면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자와 빈자들이 다를 것이고, 또 부자들은 어떤 정책? 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뭐 자가주택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지할 것이고, 빈자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소득의 원천 중에서 종사하는 산업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산업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철강이냐 섬유냐 자동차 산업이냐 그런 경우 뭐 철강 뭐 아니면 자동차 우리 뭐 여러 가지 금속 노조 등등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과 경영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노조 그리고 경영자 집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분류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익 집단이 다르게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가보시면 우리나라 행정도시 건설과 뭐 지방대학 육성, 지방균형 발전 이런 거 할 때는 정부 사업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표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과 또 중부 지역에 있는 사람과 또 북부 지역에 있는 공업화된 뭐 동네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또 인구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인구학적인 개인적 특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학적인 개별 특성, 개인 특성 이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선 노년층하고요, 또 젊은 부부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노년층과, 뭐, 젊은 층, 이렇게요. 젊은 층. 노년층은 뭘 원할까요? 예, 맞아요.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퇴직소득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할 거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키우거나 이런 쪽에 가깝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 거기 보시면 좋은 학교, 낮은 사회보장세 이런 것들을 원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종교적인 신념,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가지고
네, 자신들의 주장을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낙태를 위한 기금 조성, 사립학교 주정부에 대한 어떤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 인종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럼 성별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별 차이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 각각 다른 이해 집단, 이익 집단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성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익 집단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원천을 이렇게 기반을 이렇게 쭉 해서 분류하려면 한두 곳도 없다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익 집단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 어떠한 이해관계만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럼 이익 집단을 구성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자신들은 거기 속하지 않았지만 뭐 자신들의 뭐 노년층, 종교적 신념, 성별 등등 부자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면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무임승차하려는 어떤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익 집단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무임승차 유인을 좀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무임승차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입자 수가 자꾸 적어질 수 있잖아. 무임승차자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이익 집단이 잘 계속 굴러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 집단들이 얻게 되는 이득을요, 거기 보시면은 157페이지 밑에 지대추구 행위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렌트 시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대추구 행위를 이렇게 시도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렌트 시킹이라는 표현, 거기 첫 번째 줄 볼까요? 자기 자신들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도록 정치 시스템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은요,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이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소득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유도하는 거예요. 재분배가 되도록 유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대추구 행위라고 하는데, 이 지대라는 게 뭡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정부를 이용해서요, 거기 표현이 잘 나와 있네. 정부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 그걸 지대라고 해요. 자, 렌트라는 것은 우리가 딴 데서 받는 거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는 초과 이윤, 초과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익률보다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대 추구 행위를 하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 지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원천이 뭐냐면 고정돼 있다는 거야. 고정된 어떤 투입 요소에서 얻게 되는 게 바로 지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가 고정돼야 돼. 늘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거기 예가 나와 있는 게 미국에서 지대 추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땅콩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허라든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땅콩을 경작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부에 거기 면허가 있어야 돼. 우리 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 면허 이런 것들이 다 지대 추구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우리 수평축이 거기 보시면 땅콩의 생산량이고요. 수직축에 뭐 돈으로 나타내는 달러,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수요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 봤을 때 MC가 이제 공급 곡선인데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게요.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자, 만약에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인 거는 경제 원론에서 하는 것이죠. 바로 최적이 거기 2점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2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사회적인 최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Q 그냥 스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땅콩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같이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생산자들이
생산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야.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형성을 한 다음에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독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카르텔이라는 게 뭐예요? 독점과 같이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점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 보시면 C, Q, 카르텔, 카라고 쓸게요. 카르텔. 가격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C라고 돼 있긴 한데 이렇게 카르텔에서 가격은 이렇게 독점적인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색칠한 만큼 독점적인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얻게 되는 이윤이 이 크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르텔을 형성해서 얻게 되는 독점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같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은 독점적 이윤을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카르텔을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요? 우리 오페크 같은 그런 경우에도 석유 수출 국가들이 카르텔 형성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왜요? 이게 배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신을 하게 되면 자기가 더 많이 몰래 생산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르텔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예,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면허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생산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카르텔, 강제적인 카르텔이야. 누가 이러한 면허를 통한 지대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정부가 면허를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카르텔을 밑에서 지원해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 면허증이 없으면 땅콩을 아예 생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림 밑에 나와 있어요. 158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굵은 카르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생산자들이 합의하여 카르텔 옆에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협약을 하게 되면은 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데 다음 줄에 왜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배신될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자들이 정부로 하여금 맞아요. 이렇게 정부로 하여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르텔을 강제하도록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카르텔로 인한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스타까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적 후생 손실만큼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데드웨일 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초과 부담 같은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금전적인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 밑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밑에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소비자 이윤은 원래 녹색과 빨간 색깔만큼 여기 있을 때는 있었는데 그게 소비자 이윤을 독점적인 어떤 카르텔 업체들이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크기가 녹색까지밖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간 색깔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삼각형만큼이야? 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계속 카르텔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뒷받침하는데 뭔가 로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카르텔의 독점 이윤에 해당하는 만큼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익단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로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159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독점 산업에 대한 표준적인 분석에서 면적, 이게 이제 초과부담, 유일한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지대추구 모형에서는, 지대추구 행위에서는 이 초과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다? 예, 맞아요. 카르텔의 독점적 이윤과 이거 두 개가 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대추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을 꼬시고 이렇게 포섭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로비스트는 자신들의 시간을 입법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데 소비하는데 사용됩니다. 아니면 참고인들은 규제와 관련된 위원회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되고 홍보 담당자들한테는 대중을 상대로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 독점적 이윤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야? 쓸데없는 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르텔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지대추구 행위론과 관련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게 됩니다. 자, 160페이지 거기 한번 가보시면요. 물론 이게 다 그렇게 쓰인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과대 추정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거기 재미난 마지막 의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대추구 행위는 안 좋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지대추구 행위가 계속 있는가?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소비자의 손실이 생산자 이득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야, 이거 나쁜 거야. 없애. 왜 이렇게 못합니까? 예, 맞아요. 소비자들은 이제 개개인들이 이제 힘이 없잖아. 근데 카르텔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결속력이 강하다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띠를 두르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밑줄 치시죠? 이익 집단은 잘 조직돼 있고 많은 정보로 무장되어 있으며 손실을 보는 소비자들은 잘 조직돼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도 분산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카르텔이 지속적으로 지대추구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에서는 여타 정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얘기가 몇 개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법부도 이해관계자 집단이 될 수가 있고요. 판결을 통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립학교에서 언어 2개 이렇게 사용해요. 아니면 교도소 리모델링 하세요. 그런 것처럼 사법부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사법부도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언론인들도 하나의 또 이익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특정 이슈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교량과 도로가 열악하다 그런 신문에 보도하게 되면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 신문이나 방송 다 해당하는 것이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거기 보시면 유권자의 투표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제 그걸 갖고 실험을 해봤나 봐요. 거기 보면 약간 진보 성향을 지닌 어떤 신문 업체가 워싱턴 포스트고요. 보수 성향이 있는 게 워싱턴 타임즈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아무 생각 없는 기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 당신은 워싱턴 포스트를 계속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워싱턴 타임즈를 계속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보수 신문을 계속 보던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 되고요. 진보 성향 신문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또 계속 진보 성향을 보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익 집단 중에 하나가 또 전문가 집단도 있어요. 전문가. 자, 그렇죠. 거기 보시면 16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보좌관들 아니면 사회과학 관련된 교수들, 뭐 경제학자들도 가끔 목소리를 내잖아요. 환경공학자들 이런 많은 전문가들도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유명한 금언을 즐겨서 보통 경제학자들은 사용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의 아이디어는 그것이 맞든 틀리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이것보다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경제학을 전공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라고 하면 그 입안된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는 많은 세계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정부 부분이 자꾸 팽창하게 되는데 이 정부의 팽창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